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사적 모임 인원수가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헬스장 등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 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하루 확진자가 최대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는 5,000명 수준인데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에 달하면 일상 회복 체제를 중단하고 비상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살에서 15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 연령대 접종 예약률은 27% 수준인데 예약이 마감되는 12일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반대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는 데는 실패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에 따라 1단계 방역 완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1, 2주 정도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일상 회복 진입 후 환자가 2~3배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는 5,000명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70%, 접종 완료자가 30%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하루 환자 5,000명 정도가 의료 역량 한계라는 겁니다. 유행 규모 급증으로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에 달하게 되면 의료 체계 여력이 소실되는 만큼 일상 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 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감염 확산세가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3으로 직전 3주 동안 1 미만에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규모 기준으로도 지난주 하루 평균 1,716.4명이 발생해 그 전주보다 377.5명 늘어 증가율이 28.2%에 달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지난주 85명이 발생했고 최근 5주 누적 사망자 389명 가운데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75.6%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333명으로 그 전주보다 10명 줄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경우 정부는 병상 가동률과 확진 규모에 따라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중증 사망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상계획 전환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기준점으로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50%에서 60% 정도면 예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예비 명령을 거쳐 비상계획을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살에서 15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3 학생들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연령층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예약이 진행 중인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27%로 신청은 이달 12일 마감됩니다. 예약을 마친 12세에서 15세는 오는 2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고 예약과 관계없이 자녀 백신을 이용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출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이어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외부 강사 가운데 미접종 이용자나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로 생활시설에 입소할 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는 생활자의 임종과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만 허용됩니다. 일부 고위험 시설 출입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해 일부 반발이 일자 정부가 방역 패스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방역 패스 반대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본은 방역 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적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 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반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족에게서 옮은 돌파 감염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지만 백악관 내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로 출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명과 트윗을 통해 사키 대변인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수요일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일 받은 PCR 검사에서 토요일까지는 음성이 나왔지만 일요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자신의 확진 사실을 알린다며 백신 덕분에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격리 전날인 화요일로 1.8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요일 이후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을 비롯해 백악관 직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대부분 추가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FDA가 부스터샷을 승인한 직후인 9월 27일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백악관 한가운데서 확인된 만큼 이번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받은 지난 토요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회복돼 음성이 나오면 이후 10일간의 추가 격리를 거친 뒤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년 1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더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각 31일 성명을 내고 FDA가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위험에 대한 최근 국제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북유럽 4개국이 최근 심근염 위험을 들어 30세 이하 등 젊은 남성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한 이후
모더나 백신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검토 중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6월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FDA는 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 등 63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63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가진 이들은 태국 도착 후 호텔에 머물며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국내 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019년 약 4천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이 지난해 67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악화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청 엿새 만에 1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33만여 명에게 손실보상금 1조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 1조 8천억 원의 56%,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의 53% 수준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속보상 신청도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은 50%로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현행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50%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는 60% 범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최대 7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월별 수출액도 12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232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 5,12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수급 차질에 영향을 받은 자동차 등을 빼고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로 지난 3월 이후 연속 500억 달러 기록을 이어갔고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 실적도 8개월 연속 경신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 쿠폰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네, 소비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점심 대목에도 한산한 식당, 오래전 추억이 돼버린 여행과 관중 없는 운동 경기, 썰렁한 영화관까지. 최근 민간 소비가 줄면서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걱정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각종 할인을 통해 지갑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소비 쿠폰 2,3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외식과 공연 쿠폰은 대면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시작조차 못한 숙박과 여행, 영화, 전시, 체육, 프로스포츠 쿠폰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자주 오지 못했는데 소비 쿠폰 발행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코세페로 불리는 국내 최대의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역대 최다인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름 동안 열립니다.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춘 이 같은 소비 부양책엔 돈을 풀어서라도 올해 목표 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 각 부처 재정 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투자 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하지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류세 인하와 같이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돈을 더 풀어 소비를 자극하는 건 정책 엇박자란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 쿠폰을 늘리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를 과대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간 소비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도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상 회복의 시작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KT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으로 일괄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KT는 인터넷 접속 장애 시간 89분에 10배인 900분, 15시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일괄 감면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요금 5만 원 기준 고객별 1,000원 남짓입니다. 인터넷 장애 당시 점심시간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보상을 실시해 열흘분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2만 5천 원 기준 7,000원에서 8,000원 가량입니다. KT는 전체 보상 대상 회선 3,500만 개, 총 보상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정부가 1년가량 시범 운영한 호출형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경기도 시흥 백오동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마중의 시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했으며 현재 자율자동차 7대를 이용해 5개 노선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율자동차를 부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탄소 중립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목표로 추진했던 2050년을 적시하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쯤으로 모호하게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20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행동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때보다 1.5도 목표치를 한층 더 부각함으로써 훨씬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Paris vereinbart hat, also das 2-Grad-Ziel und möglichst nah an das 1,5-Grad-Ziel zu kommen, noch einmal zu verdeutlichen und sagen, 1,5 Grad muss in Reichweite sein. Das ist ein sehr, sehr gutes Ergebnis, dem sich alle auch angeschlossen haben.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쯤,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탄소 배출 제로 시점을 못 박는 데 실패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2060년을 목표 연도로 삼았고 인도와 러시아도 2050년 설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다만 금세기 중반쯤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쪽으로 정상들 사이에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급진적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이 현지 시각으로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쇠창살에 몸을 묶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급진 기후운동단체인 멸종저항 활동가들은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 시위자들은 로마 대통령궁에 이르는 도심 주요 도로를 봉쇄하면서 G20 정상들에게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줄이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당장 조치해야 한다고 전 세계 정상에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며 각국이 비상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급망 차질 등 물류 문제로 경제 회복이 주춤하고 있는 미국.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등 동맹 위주로 공급망 관련 정상회의를 따로 주재했습니다. Supply chains are something that most of our citizens never think twice about until something goes wrong. And during this pandemic, we've seen delays and backlogs of goods. 차질을 빚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줄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조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추가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 부족 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 비축분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e have to take action now,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the private sector, to reduce the backlogs that we're facing. And then we have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in the future.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 곳곳의 물류 차질이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이 물류난 해소를 위한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 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임시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상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차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결석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반려묘의 몸무게가 갑자기 줄고 기운이 없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고양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장 질환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냥놀이에도 시큰둥, 무기력한 고양이 피피. 다른 고양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지금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한쪽 신장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온 신장 결석. 때문에 피피의 신장은 기능을 멈춰버렸는데요. 신장에 돌을 품고 살아가는 피피. 과연 피피의 신장 결석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근 아픈 반려묘로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보호자. 그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펫닥터 제보 주시는 거 아시죠? 아,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이번 펫닥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귀여운 강아지와 도도한 고양이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제작진을 반겨주는데요. 지금 보니까 식구가 굉장히 많네요. 아, 네, 지금 현재 유기되거나 파양되거나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고양이 총 5마리랑 강아지 1마리 해서 6마리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가족이 된 동물들은 모두 유기와 파양의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보자를 만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중인데요. 지금 보니까 다 건강해 보이는데 그 제보해 주신 아픈 고양이는 어디 있나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 고양이예요. 기운 없는 표정의 한 고양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피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활발한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보호자가 가까이 다가가 다시 놀이를 시도해보지만 피피는 망부석처럼 움직이질 않는데요. 도대체 피피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한쪽 신장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신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라는 질환인데요. 이를 방치하게 되면 고양이의 사망 원인 중 2위인 만성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만큼 고양이에겐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피피의 신장 결석은 연초부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큰 증상이 없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밥 먹자. 밥 시간이 되자 고양이들이 배고픔에 밥그릇으로 몰려드는데요. 반면 피피는 이제 식욕까지 잃은 상태. 피피 너도 먹어. 피피? 보호자가 챙겨보지만 결국 식사를 거부하는데요. 피피가 밥을 잘 안 먹네요. 피피가 원래는 5kg 정도 나가는 통통한 고양이였는데 아프고 나서는 3kg까지 빠져서 많이 야위였었어요. 최근에는 한 800g 정도 찌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마른 상태라서 볼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해요. 심지어 가장 좋아하던 간식까지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는 속상하기만 한데요. 네, 제가 예전에 휴게소 직원이었었는데 그때 유기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곳이라서 너무 위험해 보인 상태였어요. 3년 전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에서 피피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목줄을 해 유기가 의심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수소문해 봤지만 휴게소에서 주인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임시 보호를 거쳐 지금의 보호자인 채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채민 씨와 가족이 될 때만 해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피피. 언제부터 아팠던 걸까요? 처음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신장 수치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초에 애가 너무 말라가고 살이 빠져서 그때쯤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알게 된 피피의 신장 결석. 바로 수술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보호자에게 이미 많은 반려동물이 있어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큼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피피, 약 먹자. 진짜. 신장 수치를 유지해주는 신장 보조제를 매일 먹이며 피피의 신장 결석이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온 보호자. 피피는 제가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고 따라준 저의 첫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애착도 크고 같이 함께한 추억도 많고 고생했던 것도 많고 해서 옛날처럼 건강한 상태로 저랑 계속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고양이였기에 초보 집사로서 서툰 부분이 많았답니다. 채민 씨는 피피의 아픔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데요. 과연 피피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피피의 사연을 듣고 한 동물병원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기본 검사는 해왔지만 정밀 검사는 해줄 수 없었던 상황. 과연 피피의 신장 기능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좀 많이 걱정도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긴장 속에 대기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피피의 신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우선 수의사가 직접 피피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문진을 진행하는데요. 마지막 검사한 게 언제쯤일까요? 한 7월, 6월 이때쯤이에요. 몇 개월 지난 상태라 다시 지금 몸 상태를 네.
완전히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검진이 오늘 들어갈 거고. PP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종합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로 혈액 속 이상 수치는 없는지, 한쪽 신장 결석 상태는 어떤지 파악해 보는데요. 이어서 신장 속 결석 위치나 개수, 크기를 좀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화면을 더욱 집중해서 보는 전문의.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보통은 한쪽만 결석이 생겼을 때는 다른 쪽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양쪽이 다 그러버리니까 좀 걱정이죠. 네.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 PP의 양쪽 신장에서 결석이 확인됐습니다. 한쪽 신장에만 결석이 보이던 지난 검사 결과와는 다르게 그 안에 다른 쪽 신장까지 결석이 생겨버린 건데요. 신장 수치 확인을 위해 급히 소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변에서 뭐 이제 검사를 통해서 비중이라든지 뭐 정상인지 아닌지 평가하려고 오줌 자체 그 검사를 위해서 뽑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포착된 종합검진이 끝나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PP의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의료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신장 수치가 생각보다 높은 상황이라서 마취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자와의 면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취가 좀 많이 위험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CT 검사도 이제 시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코파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크레아티닌이 2.4라서 신부전 3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양이 신부전증이란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신장의 노화가 가속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질환인데요. 이는 총 4단계로 나뉘며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미 신장 기능의 3분의 1이 사라진 1기를 시작으로 증상과 신장 수치에 따라 구별됩니다. PP의 경우 식욕 부진과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는 3기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신장의 기능들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의 상태가 어찌 보면 제일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목적이 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이 과정이 PP가 이제 견디기엔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수명을 아주 단축하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요독증이 더 심화돼서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하고 버티고 나쁜 상황으로 빠진다면 또 그게 마음에 사로치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강행을 해보시겠다 하시면 저희 그 선택에서 최선을 또 다 해봐야죠.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수술을 진행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 큰 상황. 보호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 검진으로 무리했을 PP를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신장 상태를 호전시키는 영양 수액을 투여해줬는데요. 만성 신부전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혈압을 관리해주고 단백뇨가 나온다면 이제 단백뇨를 관리해주는 이제 약을 먹고 신장 수치를 조금이나마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들을 같이 복용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영양수액 투여 후에 보호자와 PP가 다시 만났습니다. 속상한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준 건지 PP는 보호자의 무릎에 가만히 기대는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혈압 체크하고 단백뇨 체크하고 이제 신장 수치도 주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뇨를 좀 떨어뜨려주는 약을 처방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뭐 좀 PP랑 어떻게 좀 하고 싶으시나요? 네, 그냥 최대한 PP가 덜 힘든 쪽으로 최대한 맞춰주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보호자의 첫 고양이 피피. 앞으로 만성 신장 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열심히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고 피피와 채미 씨가 함께할 나날이 천천히 흘러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망할 수 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네, 올겨울에도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심장 건강에 유의해야겠는데요. 오늘 내분보고서에서는 심근경색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정확한 얘기인데요. 참 무서운 병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병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경색증이란 용어는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은 그 장기가 죽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이 막히면서 뇌가 손상되면 뇌경색증이라고 하고요. 예. 심장 근육에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장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이 와서 뭐 중풍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네. 심근경색증 이후에 심부전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이게 겨울철에 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병 원인이 뭔가요? 이 건강하게 보이는 일반인에게도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동맥에 보통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죽상 동맥경화반이 있습니다. 예.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수도관 안이 좁아지면서 수압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일이 관동맥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누적된 죽상경화반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는데요. 네. 죽상경화반이 벗겨지면서 혈중을 돌아다니는 혈소판에 거기에 이제 응집이 되어가 혈전이 생기고 그 결과 관동맥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겨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겨울이 되면은 추워가지고 말초 동맥이 수축을 해서 예. 혈압도 오르고 또 맥박이 증가합니다.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인데요. 네. 즉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혈소판 응집능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관동맥 혈전도 잘 생기고 또 심장에 무리한 일을 하게 되니까 겨울철에 심근경색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오래된 수도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관도 막히기 전까지는 물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관상 동맥이 막히기 전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나요? 예, 심근경색증 환자는 한 반수는 관동맥이 막히기 전에 관동맥 죽상경화반이 보통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화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미 혈관 내경을 많이 잠식을 해서 혈류를 저하시키면은 협심증이 있게 되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동 시에 또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슴 정중앙이 묵직하게 아픈 그런 증세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경화반이 깨지고 거기에 혈소판이 응집이 돼서 완전히 막히면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반수의 환자는 이미 협심증의 증세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관동맥 경화반이 굉장히 적어서 혈류를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경화반이 벗겨지면서 혈전이 발생해서 관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아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심근경색증의 치사율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온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막혔으니까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먼저 응급으로 관동맥에 조영제를 주사해서 혈관 구조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힌지를 확인하는데 그것이 바로 응급 관동맥 조영술이라고 하죠. 네. 그 검사에서 어느 부위가 막혔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게 유도 철선을 넣고 그걸 따라서 풍선 도자를 넣어서 확장을 시키죠. 이게 바로 관동맥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저 왼쪽은 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확장을 하고 나서 혈류가 다시 재개통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런 거를 이제 완전히 혈관을 수리하는 것이 스텐트를 넣음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 이후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온전히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인데 이 응급 시술이 지연되면은 심근 손상이 크게 옵니다. 예. 그래서 후유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개통을 시켜서 심근 손상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족이나 주변인이 갑자기 심근경색을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지면 이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습니까? 병원까지 오기 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 부정맥이 떠서 급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심장을 마사지해가지고 맥박이나 혈압을 유지하는, 즉 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CPR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CP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쓰러진 환자를 딱딱한 바닥 위에 눕혀놓고 이 가슴뼈를 눌러야 되죠. 심장이 척추하고 가슴뼈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손을 쭉 펴가지고 가슴뼈의 정중앙을 1초에 한 번씩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압박을 해주면은 심장이 척추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축을 하게 됨으로써 뇌에 피를 공급해서 뇌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응급처치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문제는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그런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기 전에 급사를 하게 되죠. 보통은 악성 부정맥이 발생해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다행히 병원에 오기까지 생존을 했다. 그럼 병원에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직후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네. 부정맥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한 5% 정도 달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1년 동안 쭉 통원 치료를 하는 도중에 또 한 5%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전에 사망하는 환자 수도 상당히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고 병원에 와가지고 급성 사망률이 한 5% 되고 1년 이내에 아급성 사망률이 한 5%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병원까지 온 환자의 한 1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1년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퇴원 후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망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관동맥을 빨리 뚫어주게 돼도 어느 정도 근육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근육이 죽게 되면 심장에 회로가 많이 망가져서 추후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이 상당히 손상이 되어서 심부전에 빠지게 되어서 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동맥을 재개통시켜 줬는데 그 스텐트에 혈전이 또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부정맥이 재발하거나 또는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거나 또는 스텐트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토탈 한 5% 정도 추가로 생긴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죽어가는 심장, 죽은 심장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손상된 심근은 회복이 되지 않고 비록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재개통시켜줘도 죽을 심근은 죽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심근세포 사망은 경색증 발병 직후에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4주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4주 이내에 죽어갈 심근을 되살릴 수 있으면 흉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가 줄기세포 치료법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심근세포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법을 쭉 연구해 왔는데 환자의 골수 줄기세포를 골수 천자 없이 사이토카인을 피하 주사를 한 3일 하게 되면 골수의 줄기세포가 전부 말초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간단히 헌혈하듯이 추출을 하는 거죠. 골수 천자를 하지 않고 추출된 줄기세포를 카테터를 통해서 경색 심근에 주입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발병 후에 4주 이내에 자가 말초 줄기세포를 경색 부위에 넣게 되면은 그 부위에서 죽어갈 심근세포가 회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주 이후가 되면은 이미 상황이 다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빨리 이런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요법을 받아서 죽어가는 심근을 살리는 것이 일생일대 중요하고 이 시술은 뭐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결과가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현재 혁신 의료기술로 진료 현장에 도입돼서 매달 한 4명 정도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심근경색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발률을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의 포커스는 두 군데인데요. 관동맥 스텐트를 넣은 부위. 네. 그래서 그건 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속에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약을 반드시 일생 동안 드셔야 된다. 그게 바로 아스피린 또는 뭐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부위에도 죽상경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상경화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써서 확실하게 낮추면은 죽상경화반이 안정화되면서 그게 깨지거나 혈전이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겨울철에는 심장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서 이제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와 함께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속 세포를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 줄기세포로 뇌의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실험한 결과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세포와 평형 유지를 돕는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가 분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패턴이 청력 손실이나 이석증이 나타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과 일치했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귀 속 세포를 감염시킨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성 표면에 있는 젓갈색 소용돌이인 대적반의 깊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목성 탐사선 준호가 2차례에 걸쳐 대적반 위를 비행하고 측정한 결과 목성 대적반이 구름 표면에서 약 350에서 500km 밑까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적반의 깊이가 최대 500km에 달해 지구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을 덮고도 남는 정도며 너비는 약 16,000km로 두꺼운 팬케이크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과학관에서 개발한 독특한 전시품을 한 곳에서 몰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로비에서 국립과학관 5곳과
유관기관 2곳이 개발한 과학 전시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비해 전시품 시연과 개발자의 인터뷰 등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 딥브레인 AI가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 슈퍼노바 챌린지 피칭 대회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종합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딥브레인 AI는 5만 5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부터 최대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딥브레인 AI는 딥러닝 기반 영상 합성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인간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당뇨발이나 골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의 장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살이 짓무르는 당뇨발이 있죠. 심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인데 이런 난치병으로 인한 장기 손실을 3D 프린팅 기술로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기업 연구자 특집 2번째 주인공 생물학자 김지희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